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재개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며칠간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전면전까지 간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24일까지 해서 총 13일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24일부터 지금 한 5, 6일 정도 이렇게 포성이 멈췄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무슨 10일간 휴전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8일 날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먼저 공격을 했어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욕까지 섞어가면서 이제 이번에는 내 차례다, 이제 각오해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란을 공격을 했거든요. 이틀 동안 이제 공격을 했는데 한 곳은 주로 이제 미사일하고 드론 기지들, 그다음에 이제 해안선에 있는 방어 기지, 그리고 감시 기지 이런 쪽으로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 달은 주로 이제 캐슘섬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배가 드나드는 항로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섬이 바로 캐슘섬이죠. 그러면은 이란이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은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란이 요르단에 공격하고 난 뒤에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란은 다시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요르단을 향해서 또다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이틀 정도의 상황이 양쪽에서 서로 계속해서 확전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란이 먼저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주장하기로는 요르단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면서 미군 전투기도 우리가 F-35 전투기를 3대를 우리가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당연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이란 쪽에서는요. 미군 전투기 F-35도 최신이잖아요. 스텔스 전투기 세대도 파괴도 하고 미군들도 희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자산이나 시설이나 또는 장비나 이런 것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미군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미군이 희생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사자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F-35의 그 요격 가능성, 그러니까 F-35의 파괴 가능성, 그것은 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6발의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이란 미사일 6발을 우리가 전부 다 요격을 했다. 요격을 했으니까 피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란의 이런 발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미국을 향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대내용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대내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의 이 전쟁 패턴을 보자면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이나 공격을 이란이 막아내는 패턴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선제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60일 동안에 어찌됐든 휴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패턴을 보면 딱 패턴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의 통제 바깥에서 운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먼저 해요. 네. 그러면은 미국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그러면은 이란은 여기에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미국은 다시 자기네들의 기지가 공격받았다고 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이것이 한 텀이에요. 이런 텀이 계속해서 한 텀, 다시 좀 2, 3일 있다가 또 한 텀, 또 2, 3일 있다가 한 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의 통제 바깥에서 이동하는 배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먼저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이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일회성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전쟁의 그러니까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한 번 가지고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이란이 이렇게 선제 타격에 나선 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얼마 전에 가졌잖아요. 이게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예. 단지 그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를 하니까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철전지 원수라고 볼 수 있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란 핵무기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1년 이상 끌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전쟁 목표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극이 생기는 거고 그동안 브로맨스를 유지해 왔던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은 네타냐후 총리의 뭐 얘기를 듣고 다시 공격했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먼저 공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하고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먼저 공격을 받았는데 강대국이잖아요. 자신의 미군 기지가 공격받은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귓속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미국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란의 공습까지 갈수록 격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이 출구 전략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서 미군이 철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Under what scenario do you see Iran attacking U.S. installations and personnel overseas and you withdrawing? Or I don't see that. No, we're not. No, we're gonna hit them very hard. It was a different group than we're dealing with. They've already apologized, but we got to smack them a little bit. Fortunately, we had our people operating the greatest equipment in the world, namely the Patriot system. Think of it. 5 missiles going 8,600 miles an hour, big ones, coming right at us, and all 5 were shot down. How about that, right? Pretty good. Nobody else could do that but us. Yeah. 자, 철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고요. 오히려 강력하게 압박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출구 전략 자체가 뭔가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확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철수할 거냐 물으면 철수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철수하면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 같죠? 당연히 이란의 승리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는 미국을 뭐라고 그러죠? 패배자라고 그러고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성과를 거두지 않고는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것도 그나마 그것을 성과로 해가지고 일단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2차 협상을 하자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철수하면 완전히 그냥 미국은 패배자가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틀 동안 지금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공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란을 다시 공격하게 될 경우에 군사 기지는 거의 이제는 더 때릴 곳이 없기 때문에 민간 인프라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철도 교량, 자동차 교량,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소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공격한 걸 한번 보세요. 어디를 공격했어요? 여기는 하나도 공격을 안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전부 다 군사시설만 이란의 군사시설과 군사기지만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양 세력들만 공격을 했지 여기 대해서는 공격을 안 했거든요. 네. 이 말의 의미는 확전을 안 하고 싶다는 그것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정말 내가 이란을 정말 혼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자신이 공헌한 여기 교량하고 발전소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YTN에 나와가지고 아마 공격을 하게 되면 발전소 때리고 네. 교량 때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틀 동안 안 때렸어요. 예.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으로서도 아마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네, 확전을 바라지 않고 있는 트럼프의 속내와는 달리 지금 전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서 홍해까지 번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란이 대리 세력을 동원해서 전장을 넓히고 있는 모습들도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지금의 현 상황을 폭풍 전야다, 확전의 문턱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란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전장을 넓게 쓰면 본인들에게 유리합니까? 아니죠. 네. 지금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1전선이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고요. 제2전선이 홍해에서 바브엘 만다브 그 통행과 관련해 가지고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와의 전쟁이고요. 네. 세 번째 전쟁은 카스피해를 둘러싼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무기를 실은 네. 이란의 그 상선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와 이란 간의 전쟁이고요. 네. 네 번째는 지금 이게 어디까지 넘어갔느냐 하면 지중해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미국에 정박해 있는 LNG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공격했는지는 몰라요. 그럼 이제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전선이 하나, 그 다음에 홍해 둘, 세 번째 카스피해 셋, 네 번째 지중해 여기까지 이제 확전됐잖아요. 네. 그럼 누구한테 이익일까요?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동서남북을 다 향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나라는 빤한 거고 네. 기껏 해봤자 러시아가 무기 조금 그리고 이제 군사 정보 제공해 주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중 용도만 사용되는 것만 제공해 주지 직접적인 무기 체계는 제공을 안 해주고 못 해주거든요. 네. 그게 해주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용도에 해당되는 것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전체를 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선이 확장되는 것이 자신한테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저곳을 이란에서 지금 그렇죠. 대리 세력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수에즈 운하까지 보면 맞아요.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선박 통항의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그 해협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사우디가 홍해에서 다국적 방위연합체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렸더라고요. 예, 뭐 16개, 14개 국가죠. 예. 14개 국가의 해상방위연합을 창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7월 4일 그러면 뭐가 딱 생각이 나죠? 미국의 독립기념일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7월 4일 날 똑같이 있었던 게 모주타바의 아버지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었던 예.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식을 기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은 후티 반군의 그 자기네들이 수도로 삼고 있는 사나라는 공항이 있거든요. 그 공항하고 이란하고 민항기가 오고 가는 것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7월 4일 날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후티 반군들도 자기네들이 참석을 하고 싶다고 그러고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공이 열리게 됐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란의 국적기가 사나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사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무기. 그다음에 여기에 그 저기 얘들을 그 지도할 그 교육 훈련할 그 교관단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잘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나 공항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다시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공항에 있는 데를 발사를 했어요. 7월 10일부로 후티 반군은 이 바브 엘 만데브라고 하는 여기를 자기네들이 통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게 7월 4일 날 갔다 오고 난 뒤에 일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미사일이 오고 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양부 항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바브 엘 만데브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후티 반군이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내 유조선을 공격해? 나 이거 못 참아. 그러면은 사우디가 어떤 나라입니까? 순위파의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 나라가 지금 14개 국가가 되는 건데 그중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여기서 지금 빠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파키스탄,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도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뭐 튀르키예까지. 그래서 14개 국가로 구성된 그런 연합국가를 구성을 해서 이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니 이걸로 봐서도 이란으로 봐서는 이익될 게 없고 후티 반군으로서도 이익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확전시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1선, 전선, 2전선, 3전선, 야 이거 더 커질 수 지중해까지 있다. 4전선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교량도 폭발을 안 하고 발전소도 폭발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군사시설만 때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저녁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걸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뚜렷하게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확전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분석을 네. 하셨는데 그 지금 미국 그 내부의 그 CSIS 자료를 보니까 미사일도 재고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긴 했지만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거기서 발표한 게 싱크탱크잖아요. 예. 싱크탱크에서 얘기한 것이 미사일이 뭐 30~40%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아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의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사일 그러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공격 미사일이 있고요. 네. 하나는 방어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요격을 하는 미사일이니까, 그렇죠. 예. 방어하는 미사일이 바로 요격 미사일이에요. 근데 공격 미사일은 함정에서 그리고 이제 전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발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요격 미사일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사드, SM-3, SM-6 여기에 해당이 되는 예. 건데 특히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많이 예비량이 떨어진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나?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미국이 전 세계에 패트리어트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미사일 발사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미사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판매된 그런 패트리어트에 대해서 미사일만 좀 우리한테 다시 팔아달라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천궁2가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굉장히 그 우수한 요격률, 예. 95% 넘는 요격률을 보였는데 우리 한국한테도 그러면 천궁2 팔아라라고 얘기할 때 네가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CSIS라고 하는 이 싱크탱크가 낸 보고서가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낸 건 맞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걸 못 막을 정도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못 막을 정도까지는 안 하지만 또 어떤 보도를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로키드 마틴 같은 군수 기업들과 초대형 계약을 그렇죠. 체결했다. 지금 상당히 좀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합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마스라고 하면 가자 지구를 거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안 좋은 얘기만 지금 이제 제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예. 해왔잖아요. 근데 정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바로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 해제 합의했다는 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저 하마스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현재의 중동 전쟁이 이렇게까지 발전된 것이 2023년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잖아요. 인질로 데려간 거죠. 포로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전쟁이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속돼서 왔다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이제 그런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절대로 참을 수 없으니까 하마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다시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는 주로 이제 헤즈볼라를 주 대상으로 예. 공격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일 작전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 그게 결국은 연결이 돼서 2026년 2월 28일 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런 상태까지 넘어와서 예.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하마스의 무장단체거든요. 하마스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기도 하지만 정당이 무장력을 예. 갖고 있는데, 이것이 레바논이 가지고 있는 정부군보다 더 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이 하마스가 굉장히 큰 무장단체인데 절대로 이 무장을 해제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가자 네. 지구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무장 해제에 합의를 하면, 무장 해제를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유엔의 그런 평화 유지군이 거기에 들어와서 안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평화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여러 가지 그 중동 상황 중에서 오늘 굉장히 기쁘고 좋은 그런 소식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깜짝 소식 타결이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는 어떤 여파를 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북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로 이제 부르면서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딸 김주애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이 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그 정중앙에 서서 헌화를 예. 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예. 이게 분명히 또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보여주기식 의도가 있을까요?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전성절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꺾어지는 해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주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크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저 행사 치른 것이 지금 대성산에 있는 혁명열상능도 중국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능도 가고, 또 이제 더 중요했던 것은 모택동의 아들, 네. 이게 이제 평남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에 모택동의 아들이 마오 아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그것까지 직접 가서 왼쪽 발을 꾸려가지고 거기 헌화까지 했단 예. 말이죠. 이제 이것을 보면 이 지금 어떤 큰 의도를 가지느냐 하면, 크게 예. 보면은 아주 전략적인 의도가 하나 있고, 하나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바로 7월 27일 날 이날 무슨 일이 또 있었냐 하면은, 모스크바에서는 이제 북한군이 그 쿠르스크에 참전했잖아요. 참전했는데 북한군 전사자 추모 기념관 현판을 제막하는 예. 제막식이 있었어요. 7월 27일 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북한이 지금 마오아닝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에도 가서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북한군 전사자 추모 기념관 현판식이 열리고,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게? 전략적으로는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북중너의 그런 어떤 결속, 그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 날로 7월 27일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앵커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런 이제 김주애가 처음으로 저기에 등장을 했는데, 뭐 중앙에 이렇게 세운 것은 글쎄요, 뭐 이번에만 이제 중앙에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설주 여사하고 같이 나왔을 때는 네. 항상 김주애를 중앙에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제 4세대를 점점 더 입지를 굳혀주는 그런 하나의 그 정치적인 행사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뭐 공연을 보다가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6.25 참전 노병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면서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병들 문제는 참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뭐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7월 27일 되면 7월 23일, 4일부터 해서 북한 전역에 있는 노병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차로 해가지고 평양으로 다 모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숙소 배정해서 여기 지금 퍼레이드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은하고 사진도 찍고 선물도 다 줍니다. 굉장하게 환대를 해줘요. 그래서 저것은 참 본받을 만하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물 흘리는 것은 공연할 때 눈물 흘린 거잖아요. 근데 저기 조금 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 흘리는 것은 아마 그 한두 번 보지 않았을 텐데 가끔씩 이제 이런 연설할 때도 네. 눈물 흘릴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건 뭐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저기에 이제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도 나오고 또 이제 6.25 때 이렇게 싸웠던 뭐 그런 것들도 나오니까 감정이 이렇게 좀 격해져서 그렇게 울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저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그리고 이제 체제에 충성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된 그런 연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대대적으로 기념 촬영도 하고 전승절도 정주년이 아닌데 저렇게 크게 열고 또 보훈 행사까지 가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또 의도가 짚어주신 것처럼 의도가 있을 텐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은 이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결속 이런 것들이 저런 행사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에 있는 노병들은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역에 있는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지금 이렇게 복무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의 제4세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내 대우받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또 크루스국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주 정성껏 뭐 하여간 안장식도 하고 대규모 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부모들 전부 다 이제 평양에 들어와서 또 살게도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군인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북한 군인들한테 주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3만 명 정도가 추가 파병할 거다는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수부대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병을 포함해서 혼합부대들이 한 3개 사단이 가게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서로 지원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이런 행사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정주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크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중동 상황 그리고 북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